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이남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2022학년도 수능이죠. 수학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이런 논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수능 분석을 통해서도 열심히 강의 한 1시간 촬영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분석해 놓은 강의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2022학년도 수능이 이렇게 출제될 거야, 수능 수학이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했었던 그 예비 시행 문항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금 매뉴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2021학년도 수능 수학, 기존의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가형이라고 해서 이 가형이라는 것은 이과 학생들이 시행을 했었던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 수능은 수원, 미적분, 확통 이렇게 세 과목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적분이라고 하지만 얘는 수투를 반드시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과목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표면상으로는 세 과목이긴 했지만은 수원, 수투, 미적, 확통 이렇게 네 과목이 시행이 됐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작년 수능에서는 기하가 빠졌었습니다. 우리 이과생들 기하 없는 이과 막 이랬었는데, 네, 기하가 작년에는 없어졌지만 다시 올해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쌤이 요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변했긴 했지만 큰 틀 자체는 잘 변하지 않았다. 물론 과목의 변화는 있습니다. 네, 과목의 변화는 일단 확률과 통계, 물론 이과 학생들도 이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소재의 이과 좀 높은 대학들이라고 하죠.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우리 학교 이과 올 거야? 그러면 확률과 통계 선택하면 안 돼. 네. 슬프지만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라는 그런 자격을 제시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 이 두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수원, 수투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항 배점을 본다면 기존에는 이 이과 학생들 미적분에서 거의 41점이나 되는 굉장히 높은 점수가 이 수능에서 점수로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쌤이 이 수능 분석에 대한 얘기도 강의를 따로 열심히 또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자세하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에서 28점, 9문항이죠. 9문항에다가 미적분이 12문제. 그래서 총 21문제 정도가 이제 수원과 미적분에서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 9문항은 이제 확통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확통에서 변별되는 문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이 메인의 과목은 원래는 이제 미적분이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서 나형을 한번 보면요. 나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 확통 요 세 과목이죠. 그렇죠? 우리 올해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요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네. 이따가 이제 선생님 좀 선택 과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수원, 수투, 확통 네, 이 선택 과목에서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하게 될 거고요. 문항 배점을 보더라도 수원, 수투가 이제 총 22문항이죠. 총 22문항의 형태를 띠고 있고 요거 역시 우리 올해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예비 시행 문항에서도 수원, 수투 공통 문항이 똑같이 22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 틀은 변하지 않았고 나머지 8문항은 이제 선택 과목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문항 배점 역시 두 개를 합쳐버리면 지금 몇 점 정도 돼요? 한 73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 시행 문항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띠는 네, 그런 문항 배점 구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평가 방식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요거를 이제 기존 수능과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수능 바뀌었대 어떻게 막 우왕좌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 큰 틀은 사실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가 방식에 대한 설명을 좀 쌤이 해주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쌤이 이제 기존 수능과 좀 다시 한번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 2022학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과든 이과 계열이든 이제 수원과 수투는 공통으로
무조건 치러야 되는 과목이 될 거고, 이 문제는 예시문항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울 주요 소재권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문과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은 확통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이 이제 8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점수 계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막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쌤이 분석해 봤을 때는 이거를 쌤이 자세하게 얘기하기엔 또 너무 복잡하니까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린다면, 유불리함을 굉장히 그 유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정말 세밀하게 조정한 점수 산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죠. 내가 자신 있고 이 과목이 좀 좋아하는, 공부하기 좀 좋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다짐을 했다면 사실 일단 붙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가 기하했더니 좀 괜찮대. 이 친구가 미적분 했더니 좀 괜찮대. 이런 얘기에 좀 왈가왈부 좀 왔다 갔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올해 수능에서 첫 시행이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과목 그냥 밀어붙이는 게 사실은 성공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수학 1, 수학 수 2예요. 이 표준 점수를 계산한 결과 이제 수원 수투를 잘 맞아야지만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인데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선택 과목도 잘하고 공통 과목도 잘하면 완전 베스트겠죠. 그쵸? 가장 베스트긴 하지만 일단은 선택 과목의 비중보다는 수원 수투에 훨씬 더 조금 치중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선택 과목의 공부량이 좀 만만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미적분 같은 과목은 기존 이과 수능에서는 거의 킬러 파트가 다 항상 30번 문제로 출제됐었던 파트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능 수학에서 상위권을 얻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수원 수투는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역시 우리가 만점을 좀 목표로 공부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수능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너무 우왕좌왕, 나는 하필 왜 올해 태어나가지고, 이때 태어나가지고 올해 수능 첫 수능을 치르는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자신이 선택한 거 열심히 준비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쌤이 수능 분석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겨갈 거고요. 그렇다면 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일단은 공통문항, 이 수원 수투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기존의 수능과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준비한 요 22문항은 수1과 수2 공통 과목입니다. 이제 기존에 모의고사 같은 걸 좀 많이 좀 연습했던 친구들은 뭐 20번, 21번 어려워, 30번 어려워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그 틀이 조금 깨졌습니다. 사실 그 경향은 비슷하긴 한데 뭐가 바뀌었냐면, 이게 공통문항이 22문제, 선택문항이 뒤에 이제 8문항이 배치가 되면서 이 22문항에 대한 문항 배치 구성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예비 시행 문항을 보면서 어렵다라고 느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제 1번부터 쌤이 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일단 2점짜리 문제죠. 2점짜리 문제고, 사실 이제 1번 문제는 사실 눈으로 딱 풀리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1번 문항부터 조금 한 번 더 걸쳐야 됐었던 게 지수에 무리수가 등장을 했네. 우리 지수 법칙에서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되는 거 봤었죠. 그쵸? 이제 보통 그래서 무리수보다는 유리수 범위에서 많이 좀 등장을 해서 눈으로 바로 풀리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사실 얘도 눈으로 푼다면 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무리수라고 해가지고 조금 당황했던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 법칙, 밑이 같았을 때 지수끼리의 차를 이용해라 라고 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수2 문제죠. 수2에서 정적분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역시 우리가 기존에 1, 2, 3, 4번 눈으로 풀 수 있는 그 문제에 비해서 사실 이번에서는 개념 한 개를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얘네들 그냥 적분해가지고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ax 해가지고 정적분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개념을 조금 더 안다면 대칭인 구간에서의 정적분인 거죠. 대칭인 구간에서 정적분이 등장했었을 때 우리가 꽁으로 맞고 갈 수 있는 거. 홀스차스는 기함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0으로 날아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랑 똑같아? 0부터 1까지. 상수함수는 또 짝수차수 함수인 우함수라고도 부르죠. 그쵸? 그거에 2배를 해준 값이 4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점짜리 문제긴 하지만은 이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개념을 좀 녹여서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의 2번 문제랑은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또 지수함수죠. 수원입니다. 수원이고요. y는 2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 어렵지 않아요. 기존에 매번 출제됐었던 문제 파트이고 사실은 이 고1 때 배웠었던 내용이죠. 평행이동 2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렇게씩 세팅이 가능하고 걔가 누구를 지나 마이너스 1,2를 지나 그럼 갖다 집어넣어 하면은 n값이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3점짜리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까 1번, 2번과 비교를 했었을 때 난이도의 차이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데 3점을 주는 이유는 네, 앞으로 우리 수능에서도 1, 2, 3, 4번이 그렇게 막 한 번에 눈으로 풀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네, 물론 눈으로 풀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 많겠지만은 일단 3점짜리가 딱 갑자기 나와버리면서 벌써 3점?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4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우극한이랑 자극한을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네, 얘 역시 수투입니다. 수원, 수투, 수원, 수투 요 형태로 문항이 배치가 됐네요. 네, 그래서 얘는 뭐 거의 시력 테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또 3점짜리로 출제가 됐다.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얘도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고요. 5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서는 삼각함수죠. 다시 수원입니다. 네, 수원이고요. 세타의 범위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몇 사분면, 얘는 2사분면이라는 거 그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랬더니 당연히 곱이 음수겠죠. 왜 사인은 양수, 코사인 음수거든. 그치? 그랬을 때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라. 3점짜리 문제지만 우리는 저거 보자마자 바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뭐 해주면 얘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생길 거고요. 마이너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바로 마이너스 25분의 12 요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요 제곱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제곱이 요 값인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하려는 값은 얘가 양수,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음해서 양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부호 판단까지 한 번 더 가는 그런 문제가 5번에서 출제가 됐다. 네. 하지만 개념을 좀 빠듯하게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실 보기를 보면 다 양수라서 틀린 친구들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호 결정하는 좀 세밀한 부분 개념이 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좀 교훈을 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6번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항함수 fx인데 f'x가 주어졌네. 그리고 f형과 f에 대한 힌트가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f'x를 하면은 fx를 구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적분을 통해서 적분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그쵸? 그래서 적분해주게 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까먹지 말고 적분상수 c 요거 갖다 붙여주셔야 되고 모르는 문제가 2개인데 마침 f형, fe 2개 다 등장을 했네. 그쵸? 그래서 k값도 구할 수 있고 c값도 구할 수 있는 그런 fx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죠. 네, 3점짜리 출제가 됐어요.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서는 3점짜리 문제죠. 근데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된 함수의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함수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음수인 부분 꺾어 올려라. 꺾어 올렸었을 때 걔네들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3점 문제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계점에서 연속성을 만족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면 지금 7번 문제는 3점짜리에도 불구하고 절대값 fx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꺾어 올렸었을 때 실수 자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라는 개념이 필요했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 함수에 대한 좀 연속성이라든지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애들에 대해서 좀 개념이 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마 벌써 7번부터 갑자기 절대값 해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 절대값 개념. 이것은 기출에서 정말 여러 번 출제됐었던 소재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문제였었다. 그래서 7번 좀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수원이죠. 네, y는 6사인 12분의 파이 x의 그래프와 사인 함수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쵸? 사인 함수인데 얘 주기가 원래는 2파이야. 맞죠? 근데 거기 이제 12분의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주기가 이제 얼마가 된다? 주기가 24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가 24인 그런 상태에서 6배가 또 곱해져 있으니까 최대치수도 여러분들 그래프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걔랑 y는 3이 만나는 두 점은 각각 a, b라고 했을 때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봤겠죠. 원래 이제 사인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주기가 24라는 얘기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았었을 때가 얘가 얼마다? 24다. 그래프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최대값 얼마, 얘가 6,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가 y는 3과 만나는 점 두 개 지금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찾고 그 다음에 그 길이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3점짜리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기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점을 찾는 거에 더 나아가서 길이까지 구해줘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 다음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트죠. 원점을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모든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해봐라. 이 상황은 원점을 지나면서 곡선을 접하는 모든 직선이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네, 4점짜리입니다. 4점짜리인데 이 곡선은 실제로 0,0을 지나면서 3차 함수인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원점을 지나면서 곡선에 접하는 그런 상황은 이 원점 자체가 접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아니면은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접점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걔네들의 기울기가 뭐냐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t라고 뒀었을 때 f't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였었던 거죠. 걔네들을 굉장히 짧지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개념을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었다. 네, 이게 바로 4점짜리 출제가 됐고요. 이 9번 같은 경우에는 4점이긴 하지만 사실상 좀 쉬운 4점에 속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당황스러웠었을 것 같아요. 9번인데 벌써 4점?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수능,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기존의 문항 배치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줘야 된다. 왜냐? 22번까지가 이제 공통문항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30번 문제가 킬러였었다면은 이제는 22번 문항이 좀 킬러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한 15번 정도까지가 객관식 문제일 건데 15번 정도가 기존의 20번,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의 난이도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 수능에서도 점점 1번부터 굉장히 쉬웠다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답답형 전까지. 그쵸? 그런 곡선을 띄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15번을 향해서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15번을 향해서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9번에 와가지고 좀 쉬운 4점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10번 또 가볼까요? 자, 10번에서는 다시 이제 수원이죠. 수원이 나왔고요. 상용 로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용 로그가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익숙하지 좀 않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3분의 1 더하기 로그 루트 a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별게 아니죠. 로그 루트 a는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 a의 2분의 1 제곱인데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와. 그럼 2분의 1 로그 a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다가 3분의 1을 더한 값인 거니까 자연수가 되고 싶은 거니 얘네들의 부등식을 활용해서 이 값의 범위를 세팅해 주면은 어렵지 않은 그런 쉬운 4점의 문항입니다. 하지만 상용 로그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 예전에 뭐 소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게 누구냐, 그다음에 자연수, 정수 부분에 자릿수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되게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암기적인 내용보다도 우리가 상용 로그라는 것은 밑이 10인 로그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부등식을 통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찾아봐라 라는 정도로 출제가 될 거니까요. 4점짜리긴 하지만 우리가 먹고 가야 되는 4점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1번부터는 4점짜리죠. 4점짜리가 될 거고, 최고치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차 함수죠. 다항함수고요. 수투죠. 그 다음에 방정식 fx는 9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그 세 실근은 크기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등비 수열을 세 실근이 이루고 있으니까 그 세 실근은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기보다는 어떻게 두는 게 낫겠어요?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공비가 좀 등장하게끔 A, AR 제곱 이렇게 세팅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세 실근을 하고 보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F0은 1이고 F'는 마이너스 2이고 이런 조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fx는 9의 실근이기 때문에 fx는 9의 실근이 AR 제곱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세 실근을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은 이렇게 등비수열과 수원 파트죠. 수열은 수열은 수원 파트입니다. 하지만 얘네들 미분계수, 함수값 이런 애들은 수투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도 지수로그 함수나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 이런 애들을 좀 복합적으로 물어봤었던 개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원 수투의 경계가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게 올해 수능에서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단원과 단원을 좀 잘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연한 것은 수열은 우리가 이제 함수로 보고 있거든요. 함수로 보셔야 돼요. 수열은 어떤 함수다. 정의역에서 실수집합으로 가는 함수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면 사실은 이런 함수, 수투파트의 함수랑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당연히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번 문제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수원 수투가 수열과 함수가 이런 식으로 또 복합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역시 적분 문제죠. 그쵸? A와 B가 모두 양수인데 양수인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정적분 값이 항상 양수이고 싶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적분식과 부등식이죠.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정적분 값이 모든 실수 AB란 얘기는 어떤 AB가 오든지 간에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쟤를 실제로 계산을 할 것이냐 얘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kx라고 했었을 때 a부터 b까지 b 갖다 집어넣고 a 갖다 집어넣고 그거 부등식 어떻게 풀 거예요? a와 b가 뭔지 알고 그쵸?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 부등식을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정적분의 의미랑 관련지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정적분 값이 항상 양수라는 얘기는 우리가 저 안에 있는 함수가 항상 양수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고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간단하고
좀 쉬워 보이죠.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저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고자 하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바로 풀이 방법에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좋은 문제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점짜리로 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또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은 이제 수열에 대해서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수학적 귀납법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빈칸을 수열의 그 성질들, 시그마 성질들을 이용해서 빈칸을 채워나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매년 출제가 됐었고, 네, 매년 이런 식으로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빈칸 채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그냥 두려움부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더 쉬운 문제고, 우리가 이 등식, 이 논리 과정이죠. 이 전줄과 그 다음 줄의 그 논리 과정들을 좀 잘 연결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역시 4점짜리도 출제가 됐고요. 네, 요 문항은 올해 수능에서도 이렇게 빈칸 채우기의 문항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요 제시 조건들 얘가 성립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 식을 써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짓고 가시면 훨씬 더 접근 방법이 쉬울 겁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14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객관식을 향해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14, 15번. 이 두 문제 객관식인데 아마 이 4점 문제짜리인데 이 문제에서 어떤 것을 물어봤을까 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 지금 꼼꼼하게 다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움직인 거리, 뭐 속도, 위치의 변화량 이런 애들에 대해서 개념을 기억, 니은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를 지금 다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뭐 가속도가 등장을 하고 있고 가속도가 나왔으니 우리는 속도도 생각해 줄 수 있고 속도가 나왔으니 위치의 변화량 아니면 움직인 거리 개념들이 따다닥 머릿속에서 지금 떠올리셔야 돼요. 그 개념들을 지금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일단 3, 무한대에서 점피의 속도가 증가하냐라는 얘기는 속도가 증가하냐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양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속도를 좀 세팅해 줄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니은에서는 P의 운동 방향이 2번 바뀌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 되면서 그 0을 기점으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느냐라고 물어봤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극대극소를 구하는 과정이랑 좀 비슷했었죠. 그쵸?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를 속도가 0이면서 걔네들의 부호가 변하냐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위치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위치의 변화량과 움직인 거리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 A부터 B까지 속도의 크기를 적분한 게 움직인 방향이었었고요. 움직인 거리였었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뭐였었냐면 속도를 적분한 식이 위치의 변화량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큼 갔다가 이만큼 운동 방향을 바꿔서 간다면 위치의 변화량은 5 빼기 2, 얘는 3이 될 것이고 얘는 5 더하기 2 해서 7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귿에서 야 그러면 그 위치의 변화량이랑 움직인 거리가 같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움직인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의 안에 있는 함수가 둘 다 무슨 수? 둘 다 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14번을 통해서 합답형으로 물어보고 있고 사실은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보겠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기억, 니은, 디귿 맞나? 틀리나? 디귿 모르니까 5번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개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서는 쌤이 봤을 때 요 14번이 기억, 니은, 디귿 그나마 변별인 4점으로 출제됐었던 것으로 보아서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학생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보겠다라고 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급할 때일수록요, 문제풀이, 그리고 뭐 새로운 응용 문제 적용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개념 꼭 다시 한번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14번이 이제 그런 문제였었다.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이제 얘가
킬러라고 불리는 그나마 이제 여기서 봤을 때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는 사실 올해 수능 2021학년도 수능의 좀 트렌드랑 굉장히 일치했었습니다. 수열 파트가 어렵게 나오는 거는 기존 경향이랑 굉장히 유사했고 그리고 어떤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이 등장을 했죠. 점화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일단 스타트 자체가 문제에서 A5가 5라는 값을 줬고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일단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땡땡땡, A100까지 얘네들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스몰 m이라고 했었을 때 그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는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럼 실제 A5가 얼마니까 얘가 5가 될 거니까 그럼 A6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A5를 하면 A6 구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A5를 하면 A4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이게 편하니까 A5가 5잖아. A5가 5가 되는 거니까 A6은 얼마네? A6 마이너스 1. 그거 한 것도 마찬가지죠. H7은 얼만데? A6이 마이너스 1 음수야. 그럼 여기다가 밑에다 갖다 집어넣어. 그러면 H7은 얼만데? 다시 5. 5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해 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이 최대가 된다는 소리는 그리고 최소가 된다는 소리는 뒤에 A5부터는 쭉 똑같을 거거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보면 된다. 우리가 앞에 있는 요 A1, A2, A3, A4가 뭐냐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이 될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구조의 형태를 또 보세요. 이거 그냥 라지 M을 구해라, 스몰 M을 구해라. 그게 아니라 얘네들을 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걔네들 빼라는 얘기는 뒤에는 어차피 우리가 고려할 게 아니야. 어차피 같거든. 그럼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식이 가장 커졌을 때 혹은 가장 작아졌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A5를 알면 그 전항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AN 플러스 1을 알고 있으니 AN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다시 얘를 알고 있어요. 얘가 A5가 5야. 근데 A4 그 전항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럼 AN은 누군데? 자, 그러면 이제 이 AN은 어차피 우리가 전항을 추론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AN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로 갈게요. 여기로 넘길게요. 6을. 그러면 AN은 AN 플러스 1 더하기 6이 되겠죠. 그쵸? 단 AN이 무슨 수였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요. 그쵸? 마찬가지로 요 식에서도 이 AN이 얼만데 이 AN을 쩔로 넘겨버리면 AN 플러스 1 더하기 3은 항상 만족 삽니다.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 항상 저렇게 일정해요. 그럼 AN은 어떻게 생기는데 얘는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나눠질 거고요. 단 AN이 무슨 수여야 돼? AN은 음수여야 돼. 라고 써놓고서는 이제 전항을 추론해 나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A5가 5라고 한다면 그 전항은 뭔데? 우리가 이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얘가 A5인 거잖아. 맞죠? 네, 그러면 A4가 될 수 있는 것은 5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11. 오케이, 양수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 갖다 집어넣어주면은 얘는 얼만데? 마이너스 1. 오케이, 음수 맞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A1까지 추론을 해나가면서 얘가 가장 컸었을 때와 가장 작았을 때를 생각해주면 되는 문제였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15번이고 기존 우리 원래 수능에서의 한 21번 정도의 느낌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상 요거는 수열에서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죠. 항과 항 사이 관계식이 있는 거. 최근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 나가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수준까지가 이제 4점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식을 좀 다 봤어요. 일부러 1번부터 15번까지 쭈르륵 다 보여줬는데 어때요? 조금 우리의 수능 좀 느낌이 왔나요? 네, 객관식 요 정도로 점점 1번부터 차곡차곡 15번까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전과 좀 다르게 4점이 미리 약간 마중 나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4점이 조금 미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리는 문제가
하다가 끊기는 거단 말이야. 그쵸? 벌써 3점, 벌써 4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지만 이 문항 배치에 그 익숙한 정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단답형 문항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문항입니다. 역시 수원에서 수열 문제를 또 물어보고 있어요. 수열 문제를 또 물어보고 있고 A3이 7이고 A2 더하기 A5가 16이다. 등차 수열 A에는요. 초항 플러스 n-1에 뭐 공차 이렇게 단순히 공식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수능에서는 수열을 여러분들이 수열의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를 많이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열을 단순히 계산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봤잖아요. 다른 단원과도 조금 연계성 있게 공부를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수열 파트 최근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3점짜리 문제예요. 그래서 A2랑 A5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3이 7이다. 초항에 좀 집착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2를 뭐 A3-D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고 A5도 A3 플러스 2D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공차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 A10 역시 초항에 집착하지 마시고 얘를 세 번째 항에서 얘는 몇 D, 7D를 더한 값이다 라고 본다면 쉽게 풀리는 3점짜리 단답형 문제였었습니다. 계산 실수는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 1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투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f1이고 f'1이 4다. 몇 차식인지 전혀 안 나와 있고 f1 함수값과 f'1의 미분계수값이 주어졌었을 때 gx, x 더하기 1 곱하기 fx는 x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엔 g'마다 G'이 1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우리가 아까 앞에서 객관식 문제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그 용어와 칭하는 기하학적 의미 혹은 용어들, 다양하게 뜻하는 용어들,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좀 명확한 독해력을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계수, G'1 아니면 x는 1에서의 순간변화율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이제 곱미분을 물어보는 형태였었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에다가 1 갖다 집어넣어주면 나오는 3점짜리 쉬운 문제였었습니다. 네,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양수 x, y가 있고요. 얘 역시 수원이죠. 로그 방정식 파트에서 자주 봤었던 형태입니다. 특히나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로그 2의 x 더하기 2y가 3인 거니까 x 더하기 2y는 얼마고 얘가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x 곱하기 y가 얘가 얼마다? 2다. 그래서 문자 하나로 정리해서 갖다 집어넣고 x, y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이 문제 또 구조를 한번 보시면 지수 로그에서 맨날 우리가 내신 때도 많이 다뤘을 거예요. 맨날 했었던 얘기가 이제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 여러분 좀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꼭 체크해 주시고 오셔야 돼요. 얘 역시 문제에서 그냥 x, y를 구하자라는 게 아니라 x제곱 더하기 4y 제곱을 보는 순간 얘가 얘는 x 더하기 2y 전체 제곱의 형태를 물어보고 있겠구나 라는 것이 딱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과 지수 로그 계산. 네, 요 포인트 꼭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수 K에 대해서 fx가 x에 대한 4차로 주어졌다. 미분 가능 함수고 실수 전체의 연속이 굉장히 예쁜 다항함수. 그랬을 때 x는 1에서 극값을 가져 이 문장, 이 명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죠. 그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f'1이 얼마야? 걔가 0이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 1개, 식 1개 딱 테이크아웃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f1까지 구해주는 굉장히 쉬운 3점이었다. 명제. 알고 있는 개념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걔가 이제 19번이죠. 2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 또 수열이에요. 또 수열이고 수열이 또 4점짜리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수열. 아까 객관식에서의 15번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단답형 20번, 21번, 22번 3개 남았거든요. 네, 그 중에 4점짜리 수열 파트가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열 좀 탄탄하게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차가 정수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차가 정수, D가 정수 이게 아니에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열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등차 수열은 특히나 이 직선과 굉장히 관련이 밀접하죠. 물론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직선 위에 한 점들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공차 역시 공차가 의미하는 것은 이 직선의 뭐다?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것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A3 더하기 A5가 0이라네.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거 A4는 얼마다? A4가 0이다 라는 포인트도 가야 되겠죠. 등차 중앙의 개념을 또 떠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등차 중앙 요거 첨자들 더해서 반땡한 거. 어떻게 보면 어떤 1대1 내분점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그래서 A4가 바로 0이야? 라는 걸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얘도 절대값이 포함된 요 시그마 형태는요, 정말 얘도 자주 등장을 했었고요. 수능에서도 29번 조금 킬러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됐었던 파트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열을 직선 위에, 등차 수열을 직선 위에 한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A4가 0이란 얘기는 함수로 봤을 때 F4라는 값이 0이란 소리다 라고도 생각해 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F4가 누군데 우리가 만약에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었을 때 4를 넣었을 때 X축과 만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은 절대값 AK라는 것은 절대값 A1, 절대값 A2, 절대값 A3 이런 식으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그쵸? 그러면 1, 2, 3에서의 함수값들은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어떻게 튀어나와야 돼요? A1, A2, A3 이런 애들은 마이너스를 갖고 나와야겠죠. 그쵸?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어떻게? A4는 어차피 양수니까, 0이니까 뭐 상관이 없고 A6까지는 그대로 튀어나오겠다. 됐나요? 걔랑 A 키들을 더하래요.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이 오케이. 그럼 얘네들 날라가. 맞죠? 그래서 그 더한 값이 얼마다? 얘네들이 30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A4가 0이고 등차 수열인 거니까 얘를 D2D라고 둘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3D가 될 건데 3D가 두 개네? 3D가 두 개니까 6D가 얼마? 걔가 30이다. 됐나요? 네, 그래서 D값이 얼마다? D값이 5가 되겠구나라는 거, 공차가 정수인 거 지금 해당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과 이 함수와의 1차 함수죠. 1차 함수의 관계성을 좀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점짜리였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 절대값 나오는 순간 굉장히 취약한 유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열 파트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2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또 취약한 유형일 것 같아요. 얘 역시 이제 도형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1에서 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등장을 했잖아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상황이 될 것인데, 뭐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이다. 이런 얘기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몇 대 몇이죠? 2 사인 베타가 3 사인 알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2 대 3이다 라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의 교훈이 뭐였었냐면 각에 대한 정보의 비가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뀔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들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1이다. 이거 지금 미적분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센 법칙 아닙니다. 이거 친구들. 네, 요거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우리가 통째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도형 문제를 볼 때는 좀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특히나 원이 맞나? 라고 했었을 때는 이 원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 지을 생각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 길이가 1이야 라고 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얘가 A죠. 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C 역시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연결을 했었을 때 얘가 얼마? 얘가 지금 알파다라고 각을 주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원에서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원 위에 있는 점과 원의 중심은 일단 연결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마찬가지죠. 연결을 할 생각을 하신다면 얘가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알파, 얘는 2알파네. 그쵸? 2알파가 될 거고, 그러면 요 삼각형이나 요 삼각형이나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었었을 때는 합동이 될 거기 때문에 요 반땡 역시 알파가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 알파를 우리가 필요한 삼각형에서 필요한 길이와 관련된 삼각형에서의 각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또다시 우리가 사인 법칙은 꼭 증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원과 이런 원 위에 있는 점들을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증명 과정이거든요. 어차피 고3이니까 증명 서술형 안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증명 과정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명 과정을 보시면 사인 법칙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포인트가 이런 거였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 지름을 끼게끔 만들어주자. 그럼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 삼각형은 지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직인 직각삼각형이 될 거야 라는 포인트들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빨리 기본서 돌아가셔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증명하는 과정. 코사인 법칙은 또 피타고라스 증명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그 증명과 좀 연계돼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렵지 않고 그래도 4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발견을 못한 친구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수록 법칙을 그냥 갖다 적용하는 거에 여러분 그쳐서는 안 되고요. 네, 어떤 법칙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항상 그 매뉴얼을 생각해주면서 파악해 주셔야 되고 특히나 사인 코사인 법칙은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쌤이 지금 힌트 준 걸로 가지고선 다시 한번 꼭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22번 문제입니다. 기존 수능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킬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0번 문제에 해당하는 이 번호가 이제는 객관식에서 그 다음에 15번은 아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에서 22번에 해당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역시나 파트가 수트죠. 네. 수트입니다. 네, 기존 문과 수능에서도 30번이 이제 항상 수트 문제였었고 이과 수능에서는 이제 30번이 미적분이었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요 미분과 적분 파트가 또 22번 공통문항에서도 공통과목에서도 수트 파트가 킬러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FS가 3차 함수입니다. fx 3차 함수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 PQ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개수도 순서쌍 개수도 세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문제에서는 절대값 fx가 음수인 거 꺾어 올린 거죠. 그쵸? 그랬을 때 걔가 x는 a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개수가 5이다. 자, 이 문제 형태도 기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완벽하지 않아요. P가 뭔지 모르고 Q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그래프를 가지고서는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 음수인 부분 꺾어 올렸었을 때 극대극소가 되는 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극대극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겠죠. 극대극소? 미분에서 0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했었을 때 물론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가 0이죠. 하지만 0이라고 해서 항상 극대극소는 아니고 부호의 변화가 반드시 F'의 부호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개념 하나. 또 하나는 극대극소 정의 자체는 절대로 연속성이라든지 미분 가능성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이렇게 뾰족한 거. 이런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얘는 극대가 맞잖아.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도 우리는 극대나 극소값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극대극소구나. 그러면 음수인 부분을 꺾어 올렸었을 때 생기는 이런 부분 역시 뭐가 된다? 이런 애들도 극값이 가능하겠다라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극대극소가 총 5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문제가 됐던 거죠. 네, 여러분들 이것도 매번 출제됐지만 매번 취약한 유형에 속합니다.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데 절대값 함수의 최대값, 절대값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꺾어 올렸었을 때는 이제 뭐가 기준이 될 거냐면은 얘가 내려간 게 얼만큼 내려갔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요만큼밖에 요 간격보다 얘가 더 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간격 자체가 뭐 할 수도 있고요. 간격 자체가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간격이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요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보면서 꺾어 올릴 때 요 케이스를 분류할 수 있는지 역시나 여태까지 기출에서 많이 등장했던 킬러 소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추론 문제가 가장 어려웠었고 우리가 사실 공통문항에서 수원수투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야 점수가 표준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아예 평가원에서 제시된 그 점수 산출 방법에서 제시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요 수준까지가 우리의 최종 목표다. 네, 수원수투 우리 기존 수능에서의 킬러 문제보다는 막 엄청 막 못 풀 정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이미 다 기출된 소재였었고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만점 목표로 공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전략은 그거예요. 일단은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쌤이 일부러 쭉 다 같이 봤어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우리가 항상 봤었던 문제, 이런 비출 문제들은 실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변별되는 4점짜리 문항들, 이 4점짜리 문항들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다른 곳에서는 시간 좀 빨리 확보해 주시고 이런 데서 시간 좀 투자하면서 상위권을 원한다면은 기존 기출문제에서 좀 어려웠었던 킬러 주제들도 피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게 버겁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통문항에 대한 쌤 분석이었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할 거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쌤은 이제 선택 과목별로 확통,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 요 순서대로 선택 과목도 문항 분석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